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이혼 서류에 도장을 막 찍고 내려놓은 순간 배신감의 고통이 채가시기도 전에 전 남편은 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파산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는 스피커폰 너머로 핏대를 세우며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댁에 그 골칫덩어리나 당장 데려가시죠. 1시간 내로 저 여자가 여기서 안 꺼지면 저도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계만 바라봤죠. 곧 이 집에서 쫓겨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오만함으로 가득 찬 저 남자와 그의 가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랫동안 공들여 설계한 이 연극에 막이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5년 전 저 김서연은 박민준과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회장인 아버지의 외동딸이었고 그는 작은 건설회사의 영업팀장이었죠. 집안 배경의 차이는 컸지만 저는 어떤 계산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결혼식 날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수십억 원짜리 고급 빌라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자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주춧돌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집은 우리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등기되었고 그것은 우리 부부의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는 증표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후 몇 년간의 제 삶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저를 끔찍이 아꼈고 늘 로맨틱한 이벤트로 저를 놀라게 했죠. 일에 대한 열정도 대단해서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님은 처음엔 제가 재벌가 딸이라 집안일을 못할 거라며 못마땅해 하셨지만 아들이 처가의 든든한 후원을 받는 것을 보시곤 저를 잘 대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내조하는 아내의 삶에 만족했고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거짓된 위선을 벗겨낼 거대한 폭풍이 말이죠. 몇 달 전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단란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아빠, 저녁 드셨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평소의 따뜻하고 힘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쉰 목소리, 깊은 절망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서연아, 아빠 말 잘 들어라. 침착해야 한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사가 부도났다. 부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이끌던 대성그룹이 어떻게 부도가 날 수 있단 말인가요? 아빠, 농담이시죠? 저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어. 유령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바람에 전 재산을 날렸다. 은행에서는 빚 독촉이 시작됐고 집이고 재산이고 전부 다 차압당하게 생겼어. 아빠가 미안하다, 딸아. 이제 아빠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 왜 그래?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셔? 민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와 그저 고개를 저으며 눈물만 흘렸죠. 민준 씨가 황급히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통화는 아직 끊기지 않은 상태였죠. 그가 휴대폰을 귀에 대는 순간 저는 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걱정은 경악으로, 그리고 경악은 싸늘한 냉담함으로 바뀌었죠. 그는 죽음 같은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에게 다가와 위로하는 대신 그는 마치 돌처럼 굳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예전의 사랑과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계산과 거리감만이 가득했죠. 최 여사님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대체 무슨 일이냐? 사돈어른이 왜 그러신다니? 민준 씨는 어머니를 한 번, 그리고 저를 한 번 쳐다보더니 감정 없는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가 망했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사돈어른께 힘이 되어 드려야지. 저는 그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고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부모님 걱정과 앞으로의 막막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내 곁을 지켜줄 거라고,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친정의 파산 소식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단순한 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게 남은 마지막 재산인 이 빌라를 빼앗기 위한 잔인한 음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어떻게 180도 변하는지, 그들의 음모가 얼마나 악랄한지, 그리고 아버지가 연출한 파산 연극이 어떤 통쾌한 결말을 가져올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깼을 때 첫 번째 잔인한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변화는 기름이 번지듯 명확하게 시작되었죠. 가장 먼저 태도를 보인 사람은 시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상냥하고 살갑게 굴지 않았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고 짜증 섞인 불편한 표정만 가득했죠. 아침 식사 때 제가 슬픔에 잠겨 빵 몇 조각밖에 넘기지 못하자 그녀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대단하신 김 사장 따님은 입맛이 아주 까다로워지셨네. 이 집 밥이 이제 입에 안 맞으시나? 하긴 진수 성찬만 먹고 살았으니 친정이 망해서 기댈 곳이 없어지니 인생 살맛이 안 나시나 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상처를 찔렀습니다. 민준 씨가 나지막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최 여사가 아들을 쏘아 붙였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예전에는 우리 아빠가 어쩌고 우리 아빠가 저쩌고 하더니 이제 그 아빠가 알거지가 됐으니 어디 계속 잘난 척할 수 있는지 보자고. 그러고는 저를 향해 입을 삐죽였습니다. 똑똑히 들어둬라. 이 집은 내가 빌부터 살 곳이 아니야. 네, 남편이 혼자 벌어서 이 집안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데 이제 처가 빚까지 떠안게 생겼다고. 앞으로는 분수를 좀 알고 그놈의 명품 옷이니 쇼핑이니 그만 좀 해. 가난한 집 며느리 노릇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제게 옷 잘 입는다고 안목이 뛰어나다고 칭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가난한 집 며느리, 짐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준 씨는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저 출근할게요. 그는 저를 위해 단 한마디의 변호도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치는 길을 택했고 저는 시어머니의 잔인함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에서의 제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연 씨,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가정부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죠. 최 여사는 온갖 자비를 제게 시켰습니다. 야, 김서연, 바닥 좀 닦아라.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 세탁기에 넣어둔 내 옷은 왜 아직도 안 널었어? 이 국은 어떻게 끓였길래 이렇게 짜? 날 일찍 죽일 셈이야. 예전에는 가사도우미가 하던 모든 일이 이제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아니요, 지금 해야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님 태도, 당신도 봤잖아요. 저한테 저렇게 하시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민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어머니 성격 알잖아. 그냥 나 걱정돼서 내가 힘들까봐 그러시는 거겠지. 그리고 처가에 큰일이 있었으니 어머니가 좀 예민하게 구시는 것도 이해해야지. 당신이 며느리니까 조금만 참아. 어머니 비위 좀 맞춰드리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래. 참으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모욕을 참으라고요? 나는 당신 아내지. 이 집 하녀가 아니에요. 아, 그만 좀 해. 민준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해서인지 그는 짜증을 냈습니다. 제발 일 좀 크게 만들지 마. 나도 충분히 힘들어. 나더러 어쩌라고. 어머니랑 싸워서 집안 풍비박산이라도 만들까? 당신이 나를 생각 안 하면 이 가정이라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그는 또다시 저를 혼자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분을 삼켰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절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겁니다. 나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서 그는 어머니를 택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택한 것이죠. 저는 굴욕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친정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시댁의 냉대는 저를 좀먹어갔습니다. 살은 눈에 띄게 빠졌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죠. 이혼을 생각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고 어쩌면 이건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라고 모든 것이 지나가면 그가 예전에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올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헛된 희망에 잠겨 참고 있는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는 훨씬 더 잔인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계획을 말이죠. 친정에 일이 생긴 지 약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숨막히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민준 씨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의 태도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까칠하고 냉담한 모습은 사라지고 놀라울 정도로 다정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보였죠. 서연아, 이리 와서 앉아봐. 그는 옆자리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당신 마음고생 심한 거 알아.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지. 당신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어. 하지만 걱정 마. 내가 깊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난 절대 당신과 처가 식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오랜 냉대 끝에 듣는 그의 다정한 말에 상처 입었던 제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죠. 어쩌면 그가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있잖아. 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지인들이랑 사업 파트너들 만나면서 아버님 도울 방법을 찾아봤는데 빚이 너무 커서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는 깊은 시름에 잠긴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아버님을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방법이야. 라오. 무슨 방법인데요? 저는 희망에 가득 차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 이 빌라 말이야. 우리 두 사람 공동명의잖아. 내가 알아봤는데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꽤 큰 돈을 대출받을 수 있겠더라고. 수십억 원은 될 거야. 그 돈이면 아버님께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요? 이곳은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자 우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제 망설임을 읽었는지 민준 씨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알아. 아버님께서 주신 소중한 결혼 선물이라는 거. 하지만 지금이 어느 때야. 아버님이 어려움에 처하셨는데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재산은 잃어도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 간의 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 그는 너무나도 고상하고 이성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제 가장 약한 부분, 즉 부모님에 대한 효심과 사랑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걱정 마. 그는 계속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다 계산해 봤어. 딱 아버님 사업 자금으로 필요한 만큼만 빌리는 거야. 아버님 능력과 경험이라면 1, 2년 안에 원금이랑 이자까지 다 갚고도 남으실 거야.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 당신을 돕고 싶어서, 당신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서 그래. 그는 진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남편의 눈빛. 아버지 걱정에 절망하고 있던 저는 완전히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사랑했던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죠. 그럼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류는 내가 다 준비했어. 민준 씨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공동 소유주라서 은행에서 부부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대. 내가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는 서류야. 내일 잠깐 시간 내서 여기에 서명만 하면 돼.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두툼한 서류 뭉치를 손에 들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고마웠습니다. 우리 가족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내가 가장 외롭고 무력하게 느껴질 때, 그는 제3자가 아닌 남편으로서 기꺼이 폭풍우를 함께 짊어질 가장으로서 나서주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지난 한 달간 그와 시어머니에게서 받았던 모든 서름과 굴욕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를 오해했을지도 모른다고, 그 역시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라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예전의 냉담함은 아마 너무 큰 충격과 걱정 때문이었을 거라고요. 왜 그래? 아직 서명 안 하고. 민준 씨의 목소리가 저를 생각의 늪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는 조금 초조해 보였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거 있어? 날 믿어. 당신에게 해가 될 일은 절대 안 해. 아니에요. 저는 그를 의심했던 것이 미안해져 움찔했습니다. 그냥 서류가 너무 많고 제가 이런 서류 절차는 잘 몰라서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법률 용어와 빽빽한 숫자들 뿐이었습니다. 대출 신청서 겸 상환 계획서, 부동산 담보 설정 계약서, 위임장, 모든 것이 그가 말한 대로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읽어보려 했지만 친정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남편의 행동에 대한 감동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서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꼼꼼하게 안 읽어봐도 돼. 민준 씨가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전부 은행 표준 양식이라 바꿀 수도 없는 것들이야. 내가 표시해둔 곳에 서명만 하면 돼. 은행 업무 시간 맞춰서 바로 제출해야 하거든. 오늘 오후에 실사팀도 나온다고 했고. 아버님 빨리 자금 마련하시려면 서둘러야지. 그는 아버지까지 대화에 끌어들였습니다. 그의 조급함은 이제 제 눈에는 처가를 걱하는 열정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하루라도 빨리 돕고 싶어서 서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 생각에 제 마음속 마지막 의심마저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진심을 의심한 제 자신이 이기적이고 속 좁게 느껴졌습니다. 네, 알았어요. 미안해요. 저는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가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서명할 위치를 꼼꼼하게 표시해 두었더군요. 저는 더 이상 내용을 읽지 않고 표시된 페이지만 찾아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또박또박
선명하게 서명했습니다. 이 남자에 대한 모든 믿음과 희망을 담아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서류들 사이에 제 서명을 기다리는 치명적인 한 장의 서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저를 한순간에 빈털터리로 만들 그 서류에 제 손으로 직접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서명을 마치자 민준 씨는 황급히 서류 뭉치를 거두어 서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순진하게도 그 기쁨이 처가를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이라고 생각했죠. 다 됐어. 그가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걱정 마. 이제 다 잘 될 거야. 내가 약속할게. 아버님, 어머님 더 이상 고생하시게 두지 않을 거야. 저도 그를 마주 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전의 남편을 되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친정이 무너지더라도 제게는 그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거짓된 행복이라는 것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폭풍이 지나갔다고 민준 씨의 사랑이 모든 물질적 계산을 이겨냈다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사형 집행인이 마지막으로 베푸는 온정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휩쓸어갈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어느 주말 저녁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그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고 싶었죠. 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기쁘게 달려나가 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평소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저를 보는 눈빛은 낯설고 경멸적이었습니다. 민준 씨, 왜 그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 없이 저를 스쳐 지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어머니 최 여사가 이미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 민준 씨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니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툭 소리가 나게 던졌습니다. 서명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굵은 글씨 두 글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신청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우문거렸죠. 이혼, 왜 갑자기 이혼이죠? 민준 씨, 장난하는 거죠?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갑자기?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나중에야 그 웃음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무서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죠. 당신이 뭘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뿐이야. 우린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 당신처럼 처가의 짐이 많은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처가의 짐.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 짐을 함께 지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는 걸 거야. 민준 씨, 나 좀 봐요. 나 서연이에요. 하지만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서류만 내려다볼 뿐이었죠. 서명해.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경멸이 가득했죠. 쯧쯧,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겠니? 그녀가 입을 삐죽였습니다. 내 꼴을 좀 봐라. 내 애비 애미는 파산했고 너는 더 이상 금수저 공주님이 아니야. 내 아들이 너 같은 짐 덩어리를 평생 짊어지고 갈 만큼 멍청한 줄 알아. 지난 몇 년간 내 집안 배경 보고 참고 살아준 거야. 이제 내 집안이 끝났으니 너희 인연도 끝난 거지. 간단하잖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피 흘리는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준 사랑은 모두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회장 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제 곁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타이틀이 사라지자 그는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악마 같은 사람들,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야. 루,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들이 지난 5년간 너 같은 걸 참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어서 도장이나 찍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제발 이러지 마요.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혼만은 안 돼요. 제발. 하지만 제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남자는 차갑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서연아.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은 처가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이미 끝났어. 도장을 찍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보든가. 그의 말은 마지막 희망과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질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이혼 서류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잔인하게 속았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는 사랑의 탈을 쓴 악마, 사기꾼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저를 이용하고 제 것을 빼앗고 마지막에는 가차없이 버리기 위해 한편의 연극을 꾸몄던 겁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믿은 제가 어리석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저를 짓밟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펜을 집어들어 이혼 서류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서명했습니다. 좋아요. 이혼하죠.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는 제 변화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가 제게 주신 결혼 선물이에요. 이혼해도 저는 여기서 안 나가요. 여전히 제 집이니까요. 제 말을 듣자 민준 씨와 최 여사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경멸과 동정이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집이라고? 민준 씨가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웃었습니다. 김서연 씨, 당신 정말 불쌍할 정도로 순진하구나. 이혼하고도 이 집에 지분이 남아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하는 거야? 그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 이게 누구 서명인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고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고 그 아래에는 제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서명했던 서류 뭉치의 정체, 제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함정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당신, 나를 속였어. 저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가볍게 저를 밀쳐냈고 저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속였다고? 네가 멍청했다고 해야지. 그는 승리자의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손으로 남편한테 집을 증여한다고 서명해놓고 이제 와서 누굴 탓해? 이 집은 이제 온전히 내 거야. 당신 몫은 단 1원도 없어.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믿음을 잃고 이제는 집까지 잃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잔인한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재판날을 기다리는 하루하루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죄수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루빨리 치워버려야 할 눈엣 가시였죠.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는 더 이상 가식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저를 모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골칫덩어리를 치우고 나면 집을 어떻게 새로 꾸밀 것인지, 짐덩어리를 벗어난 기념으로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열 것이라는 계획을 일부러 제게 들리도록 크게 떠들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피 흘리는 제 심장을 찌르는 수천 개의 바늘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몇몇 법률사무소에 연락해 도움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제 손으로 직접 증여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인정하자 그들은 모두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겠네요. 한 나이 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공증까지 마친 서류라서요. 사기나 강압을 당했다는 녹취나 영상 같은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없는 한 이 판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증거로만 판단하니까요. 증거라고요? 제게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은 저와 민준 씨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났고 그의 달콤한 말과 다정한 몸짓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허술한 연극에 속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자책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내가 아니다. 잘못한 것은 내 사랑과 믿음을 이용해 비열한 음모를 꾸민 그들이다. 저는 지더라도 법정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법 앞에 서서 제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도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재판날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변호사도 가족도 없이 홀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파산 때문에 이미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부모님께 더 이상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부 사이에 작은 갈등이 있어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거짓말을 했죠. 법정에 들어서자 그와 그의 어머니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번듯한 변호사가 함께였죠. 저 혼자인 것을 확인한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승리감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순식간에 진행되었고 제게는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변호사는 유창하게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해결할 수 없는 성격 차이와 환경의 차이로 인해 파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그는 의기양양하게 비장의 카드, 제 서명이 담긴 증여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가 고상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어떠한 분쟁도 없습니다. 의뢰인의 아내인 김서연 씨는 부부간의 정과 친정이 어려울 때 자신을 돌봐준 시댁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본인 소유의 빌라 지분 전체를 남편인 박민준 씨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공증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실을 뻔뻔하게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감사, 돌봄? 그들은 저를 사기 피해자에서 분수를 아는 착한 아내로 둔갑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저는 속았어요. 저 서류가 증여 계약서인 줄 몰랐단 말입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돕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서류라고 저를 속였어요. 저는 사기를 당한 겁니다. 아우. 하지만 판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볼 뿐이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원고. 서류에 있는 서명은 본인의 서명이 맞습니까? 화면에 비친 서류를 보았습니다. 틀림없는 제 서명이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내용을 몰랐어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속았단 말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사기나 강압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민준 씨의 변호사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그 질문은 제 무력함을 파고드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증거라고요? 제게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의 달콤한 말들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말입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저는 속았어요. 억울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서류 앞에서 제 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표정으로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그 건조한 소리는 제 결혼 생활과 믿음의 마지막 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김서연 씨와 박민준 씨 간의 부동산 증여 계약은 서명과 공증이 완비된 합법적인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김서연 씨 측은 사기나 강압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박민준 씨의 이혼 신청을 받아들이며 해당 빌라는 박민준 씨의 단독 소유 재산임을 판결합니다. 저는 의자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귀가 웅웅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저는 졌습니다. 제 순진함과 맹목적인 믿음 앞에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넘어졌지만 마음속의 추락은 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믿음을, 그리고 부모님이 제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었던 집까지도요.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곁을 지나갔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최 여사의 만족감에 찬 비웃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과 제 고통 위에 세워진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텅 빈 법정에 홀로 앉아 완전히 무너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분노와 오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저 집은 내 집이야.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저들이 내 모든 것을 그렇게 쉽게 빼앗게 두지는 않을 거야. 나는 남아서 끝까지 싸울 거야. 혼자일지라도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죠. 밖은 잿빛 하늘에 차가운 비가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심정 같았죠. 저는 졌습니다. 정의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잔인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저는 친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 비참한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달리 갈 곳도 없었죠. 저는 정처 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그 빌라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제가 패배한 전쟁터가 되어버린 곳으로요. 제가 도착했을 때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도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저를 본 최 여사가 입을 삐죽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넌 왜 또 기어들어와? 법원에서 판결 난 거 못 들었어. 여긴 이제 내 집이 아니야. 귀 먹었니? 썩 꺼져. 저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 이 집은 부모님이 제게 주신 집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닐지라도 제게는 여전히 제 집이었습니다. 제가 버티자 민준 씨가 방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눌러앉아 버티시겠다? 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에게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의 집이에요. 그분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요. 나는 어디에도 안 가요. 죽어도 이 집에서 죽을 겁니다. 당신들 같은 사기꾼들이 이 집을 쉽게 차지하게 두진 않을 거예요. 너 지금 누구한테 사기꾼이라는 거야. 뒤에 있던 최 여사가 달려들어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누군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저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저의 완강한 태도에 그들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막 돌아온 참이라 그런지 함부로 행동하지는 못했습니다. 좋아,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남고 싶으면 남아봐. 하지만 편히 살 생각은 마.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방에서 버틴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인내심이 바닥났는지
민준 씨는 더 이상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김서현, 당장 나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 나와. 문 부수고 들어가는 꼴 보고 싶어? 그의 성격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안 갔어? 정말 여기서 눌러앉아 버틸 셈이야. 똑똑히 들어도 김서현. 내 그 파산한 집구석은 우리 집에 비빌 건덕지도 못 돼. 좋게 말할 때 알아서 꺼져. 험한 꼴 보지 말고. 저는 그저 말없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제 침묵이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안 꺼지겠다. 이거지. 좋아.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번호. 바로 아버지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장인어른 되시죠? 그가 스피커폰으로 전화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와 근처에 서 있던 그의 어머니도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그랬죠. 저 민준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되게 귀한 따님, 오늘부로 제 아내가 아니게 됐습니다. 우리 방금 이혼했거든요. 수학인 어머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놀라고 가슴 아파하실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하지만 민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냥 소식만 전하려고 전화한 건 아닙니다. 장인, 장모님, 댁의 그 골칫덩어리나 당장 데려가시죠. 아직도 제 집에 눌러앉아서 나갈 생각을 안 하네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답니다. 따님 교육 참 잘 시키셨네요. 뻔뻔하게 남의 집에 눌러앉는 법까지 가르치시고 말이죠. 쨍그랑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늘 손에 들고 계시던 찻잔이었을 겁니다. 네, 네 이놈,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데려가시라고요. 민준 씨가 미친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은 당신 같은 부도난 늙은이의 딸이나 받아주는 자선시설이 아니라고요. 1시간 주겠습니다. 1시간 내로 저 여자가 여기서 안 꺼지면 제가 사람 시켜서 길바닥에 끌어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그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무력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까지 모욕했습니다. 그는 제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여기서 버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입힐 빌미만 더 줄 뿐이었습니다. 대개 그 골칫덩어리나 당장 데려가시죠. 민준 씨의 말이 수천 개의 유리 조각처럼 제 마음을 헤집으며 맴돌았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까지 모욕했습니다. 그는 저와 우리 가족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 불리는 것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 힘까지도요.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화려한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고통, 그리고 숨막히는 무력감이 차올랐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 집에서 버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머무는 것이 부모님이 주신 선물을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입힐 빌미만 더 줄 뿐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평생의 사업을 잃고 이제는 전 사위에게 이보다 더 끔찍할 수 없는 모욕까지 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불효하고 쓸모없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를, 제 손으로 짐을 싸서 굴욕적으로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안 가? 민준 씨가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게. 그것도 좋지. 자기 딸이 어떻게 개처럼 쫓겨나는지 그 노인네가 직접 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아마 딸 교육 잘못 시킨 걸, 땅을 치고 후회할 걸.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고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왜 전화했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신락 같은 위로라도 받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혹은 이 모든 모욕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저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온 세상이 제 울음소리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서현아, 울지 마라. 수화기 넘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제가 예상했던 분노나 당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하고 단단했으며 이상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다 알고 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모든 슬픔이 순간적으로 멈춰버렸습니다. 아빠, 내 딸아, 두려워 마라. 아버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놈이 한 말, 전부 다 녹음해뒀다. 내 딸,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넌 아주 잘해줬어. 용감하게 잘 버텼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파산한 사람에 지치고 무력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했던 사자가 마침내 깨어나는 듯한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아버지는 단호하고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절대 어디에도 가지 마라. 그 집에 가만히 있어.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면 안 된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신경 쓰지 말고 필요하면 방문을 잠가버려. 알겠느냐? 네, 아빠. 저는 여전히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침착하신 걸까요? 왜 저더러 나무라고 하시는 걸까요? 좋다. 거기 가만히 있어라. 30분 뒤에 아빠가 가마. 하지만 아빠가 여기 오시면 어떡해요?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어머님이 여기 있어요. 아주 기세등등하다고요. 아빠를 모욕할 거예요. 아빠를 믿어라. 아버지는 짧게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어 제 마음속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절대적인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분 뒤에 아버지가 오신다. 뭘 하시려는 걸까? 파산해서 빈털터리가 된 아버지가 저 기세등등한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시려는 걸까? 설마 와서 저를 용서해달라고 애원이라도 하시려는 걸까? 아닐 겁니다. 방금 아버지의 목소리는 애원하러 가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하러 가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는 제가 통화를 끝내고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뭐야, 아빠한테 일러 바쳤냐?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어디 그 파산한 늙은이가 와서 뭘 할 수 있는지 보자고. 설마 와서 딸 좀 살려달라고 무릎이라도 꿇으려나? 그거 참 볼만하겠네. 쟤랑 말 섞어서 뭐해. 최 여사가 부엌으로 향하며 입을 삐죽였습니다. 오라고 해. 와서 지 딸년이나 데려가라지. 속 시원하게. 난 차나 한잔하면서 구경이나 해야겠다. 그녀는 유유히 부엌으로 들어갔고 민준 씨는 소파에 벌러덩 누워 다리를 꼬고 스포츠 채널을 틀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추악한 계산을 집어삼킬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마지막 자만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침실로 올라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문을 잠갔습니다. 짐을 싸는 대신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앞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30분. 저와 저들의 운명을 결정할 운명의 30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흥분과 함께 곧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멀리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서 차량 행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가 상상했을 법한 낡은 택시나 오토바이가 아니었습니다. 선두에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차,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 타시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고급스러운 검은색 차체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 뒤로는 검은색 벤츠, S클래스 2대와 경호원이나 부피가 큰 짐을 옮길 때 쓰는 커다란 카니발 한 대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차량 행렬은 도로의 한 부분을 완전히 차지하며 엄청난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아래층에 있던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도 소리를 듣고 궁금했는지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그 차량 행렬을 본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마 어떤 높으신 분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롤스로이스의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에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믿음직한 수행비서인 최 실장님이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차를 돌아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완벽하게 재단된 톰포드 정장을 입고 계셨고 손목에는 작년 제 생일 선물로 드렸던 파텍 필립 한정판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고 구두는 광이 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빚더미에 앉아 파산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황제와도 같았습니다. 뒤따라온 차들에서는 가족의 고문 변호사인 강 변호사님과 검은 정장을 입은 10년 가까운 경호원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덩치가 크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죠. 저는 제 방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놀라움의 말을 잃었고 이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행복과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파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아래층 발코니에 있던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자만심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극심한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그들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경호원들은 신속하게 흩어져 대문 주변을 통제했고 아버지와 강 변호사님은 침착하게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모욕한 뒤 현관문을 잠그는 것을 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방문을 열고 눈물을 닦으며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제가 막 1층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와 강 변호사님이 거실로 들어서고 계셨습니다. 아빠. 제 목소리는 행복과 놀라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의 엄격했던 눈빛이 한순간에 부드러워졌죠. 그는 제게 다가와 두 팔을 벌려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 딸아. 아버지는 떨리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너무 고생시켰구나. 이제 다 끝났다. 아버지의 품, 그 단단하고 따뜻한 품이 제가 겪었던 모든 굴욕과 고통을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와 최 여사도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계단 위에서 눈앞의 광경을 내려다보며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준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거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고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회장님 회사는 아버지는 저를 놓아주고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부드러웠던 눈빛은 사라지고 상대의 마음을 꿰뚫는 듯한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내 회사 말인가? 아버지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롱이 가득한 미소였죠. 관심 가져줘서 고맙네. 아직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싱가포르에서 대규모 계약까지 성사시켰지. 뭐라고요? 최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당신은 파산했잖아. 당신 입으로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 내 입으로 그렇게 말했지. 아버지가 태연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비보가 아니었네. 그건 시험이었지. 사람의 본성을 시험하는 시험 말이야. 시험? 저는 물론이고 민준 씨와 최 여사도 경악했습니다. 시험이라고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의심으로 가득 차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속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소파에 태연히 앉으셨습니다. 불과 몇 분 전 민준 씨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도 옆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셨죠. 그의 여유로운 모습은 마치 자신의 궁전에 앉아있는 왕과도 같았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한치의 지체도 없이 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리 테이블로 다가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박민준 씨, 그리고 최은숙 여사님. 그는 감정 없는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짙은 청색 표지의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5년 전 두 분의 결혼식 날 작성된 부동산 증여 계약서 원본입니다. 김진호 회장님께서는 신부의 아버지로서 두 분의 결혼 생활 공동 재산으로 이 수십억 원짜리 빌라를 증여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최 여사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따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증거를 언급하며 약간의 용기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연이가, 아니, 저 애가 자기 지분 전부를 내 아들한테 준다고 서명했어요. 이 집은 이제 우리 민준이 거라고요.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했고 증거가 명백한데 어디서 수작이야. 그녀는 방금 얻어낸 법적 승리에 매달리며 자신있게 외쳤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정과 조소가 섞인 미소였죠. 여사님, 너무 서두르지 마시죠. 법정에서의 그 승리는 아마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할 겁니다. 이 계약서 원본의 마지막 조항, 구조 사망을 자세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는 마지막 페이지의 맨 끝, 꼼꼼히 읽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위치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인쇄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민준 씨와 최 여사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눈을 가늘게 뜨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그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하얗게 그리고 이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그들이 내용을 소화할 시간을 주지 않고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읽듯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별조항 구조 사망, 본증여, 계약 및 띠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모든 소유권은 수증자인 박민준과 김서연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만 절대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혼, 사망 등 어떠한 사유로든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후 최초 증여자인 김진호 회장의 서면, 동의 및 공증 없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모든 양도, 증여, 매매, 담보 설정 등의 법률 행위는 모두 무효로 간주하며 부동산의 소유권은 최초 소유주였던 대성건설 주식회사로 자동 귀속된다. 무효라고? 최 여사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아들의 팔을 붙잡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사님. 강 변호사님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죠. 박민준 씨가 손에 쥐고 있고 두 분이 보물처럼 여기는 그 증여 계약서는 두 분이 공식적으로 이혼한 순간부터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민준 씨가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당신들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조항이야. 어느 법이 이런 걸 허용해. 강 변호사님이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민준 씨,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군요. 이것은 조건부 증여라는 완전히 합법적인 조항입니다. 두 분이 이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 이미 그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죠. 게다가 당시 민준 씨 측 변호사도 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계약 당일 장인에게서 엄청난 재산을 선물 받는다는 기쁨에 취해 세부 조항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정교하게 설계된 법적 함정의 말입니다. 그럼 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는 건데? 최 여사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집이 내 아들 거라고 판결했잖아. 1심 판결은 당시 제출된 증거에 기반한 것입니다. 강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이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두 분의 연극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는 박민준 씨의 사기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이 계약서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항소할 것이며 제가 100% 장담하건대 2심에서는 판결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박민준 씨는 집을 얻기는커녕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그리고 아버지를 경악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5년 전에 놓였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작동된 함정의 말입니다. 그들은 자만했고 우리를 얕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너무나도 쓰라린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강 변호사님의 설명이 끝나자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무런 기력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졌습니다. 처참하게 졌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시던 아버지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아닌 깊은 실망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박민준. 아버지가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정말 믿었네. 자네가 야망 있고 능력 있으며 무엇보다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청년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자네에게 맡겼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큰 재산을 선물했네. 나는 자네가 서연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훗날 나와 함께 이 그룹을 이끌어주길 바랐네. 아버지는 실망스러운 듯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몇 년간의 시험 기간을 거쳐 자네들이 진정으로 성숙해졌다고 판단되면 그룹의 큰 사업 부문 전체를 자네 부부에게 맡길 생각이었네. 아마 자네가 평생 꿈도 꾸지 못할 자리였을 걸세. 그리고 이 파산 연극은 바로 자네를 위한 나의 마지막 시험이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 씨와 최 여사뿐만 아니라 저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지막 시험. 아버지는 제게 미안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서연아, 너에게 말하지 않아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꼭 해야만 했다. 네가 선택한 남자, 내 딸의 미래와 내 평생의 사업을 맡길 그 남자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야만 했어. 아버지는 다시 민준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내 딸이 더 이상 부잣집 공주님이 아닐 때, 처가가 무너졌을 때, 내 딸이 짐이 되었을 때
자네의 진짜 본성이 무엇인지 보고 싶었네. 결혼식 날 맹세했던 것처럼 내 딸 곁에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는 말을 멈추셨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기회를 줬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진정한 남자, 진정한 남편임을 증명할 기회를 말이야. 하지만 자네는 나를 너무나도 실망시켰어. 자네는 탐욕과 배신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녀를 외면했고, 심지어 자네 어머니와 함께 추악한 연극을 꾸며 아내를 속이고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네. 자네는 내 딸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어. 내게서 그 어떤 것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단 말일세. 아버지의 말씀은 민준 씨의 모든 미래를 닫아버리는 마지막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빌라 한 채가 아니라 엄청난 재산과 사업, 그리고 찬란한 미래 전체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근시안적인 생각 때문에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내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기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어린애처럼 흐느꼈습니다. 너무나도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귀신에 씌였었나 봅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변하겠습니다. 서연이에게 잘하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최 여사도 아들이 그러는 것을 보고 황급히 달려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돈어른,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늙어서 노망이나 아들을 부추겼습니다. 아이들 5년간 부부로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또 다른 눈물의 연극이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용서, 만약 오늘 여기에 온 사람이 내가 아니라 정말로 파산한 늙은이였다면 자네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그 늙은이를 실컷 모욕하고 그의 딸을 무정하게 길거리로 내쫓았을까? 아버지의 질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회는 내가 줬네. 하지만 자네가 제 손으로 그 기회를 걷어차 버렸지. 아버지가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네. 민준 씨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더 이상 울며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과 넉나간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이었다고. 파산은 가짜였어. 그는 실성한 듯 말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그랬던 거였군. 모든 게 연극이었어. 내 속을 떠보기 위한 연극. 당신들은 나를 실험실의 쥐새끼 취급한 거야. 그리고 이제 덫에 걸린 꼴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겠지. 우리가 자네를 쥐새끼로 본 게 아니야.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스스로 쥐새끼가 된 거지. 머리 위에 매달린 덫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미끼만 보고 달려드는 쥐새끼 말이야. 최 여사는 잠시 넋을 잃고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이성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미친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며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아버지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가식적인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뻔뻔함과 탐욕만이 남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네, 김 회장. 그녀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으니 뭐든 할 수 있다, 이거지. 당신 딸, 당신 재산 가지고 사람 시험이나 하고 우리가 당신 장난감인 줄 알아? 그래, 내 아들이 잘못했지. 당신처럼 잔인하고 독하지 못했던 게 잘못이야. 그녀는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뭘 꾸물거리고 있어. 넌 잘못한 거 없어. 내 잘못은 너무 착하고 사람을 잘 믿은 죄밖에 없다고. 저 늙은이 딸 데려다가 5년 동안 공주님처럼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저 집안이 합심해서 너를 내쫓으려고 하잖아. 아직도 저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있을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녀는 진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입을 통해 그녀의 아들은 피해자가 되었고 우리는 잔인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최 여사님. 강 변호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날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말씀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모셨는지,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여사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집은 법적으로 단 한 번도 아드님의 소유였던 적이 없습니다. 닥쳐. 최 여사가 강 변호사에게까지 소리쳤습니다. 너도 저 늙은이한테 돈 받고 움직이는 변호사 나부랭이일 뿐이잖아. 저 애가 내 아들한테 집을 준다고 서명했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했어. 어디서 뒤집으려고 수작이야. 그녀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잘못된 1심 판결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죠. 그는 이성을 잃은 여자와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어머니의 말에 자극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의 절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미친 듯한 도전 의식만이 가득했습니다. 맞아요. 그가 핏대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시험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의기양양해하지는 마시죠. 이 집은 법원에서 제 소유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빌어먹을 특별 조항이 있든 없든 법원 판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뒤집고 싶다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항소심에서 다시 만나죠. 회장님의 돈이 흑백 논리를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는 오히려 우리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내려진 판결을 무기 삼아 자신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금의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맞서 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아버지는 민준 씨와 최 여사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저 차가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아버지가 강 변호사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강 변호사, 아무래도 항소심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겠군. 내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게. 마지막 선물, 저도 놀랐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꺼낸 것은 서류가 아니라 태블릿 PC였습니다. 그는 영상을 하나 재생시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민준 씨 모자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고급 레스토랑의 룸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민준 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재판만 잘 처리해서 판결이 저한테 유리하게 나오도록 해주시면 제가 그 빌라를 손에 넣는 즉시 팔아버릴 겁니다. 매각 대금은 약속대로 6대 4로 나누는 겁니다. 상대방 남자가 웃었습니다. 확실한가? 자네 장인이 그리 간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 노인네 이제 파산한 알거지일 뿐입니다.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 딸은 멍청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요. 모든 게 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거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아내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 사람과 뒷거래를 하고 돈으로 정의를 사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민준 씨는 얼굴에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였습니다. 그는 태블릿 PC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이 영상을, 자네가 가진 인맥을 내가 못 가질 거라고 생각했나? 아버지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만난 그 사람은 내가 설치한 덫이었네. 나는 자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을 뿐인데 자네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지. 극심한 충격에 민준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추악한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강 변호사님이 고발장이라도 읽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순한 사기 및 재산 편취가 아니라 뇌물 공여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죠. 이 영상과 판사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의 증언까지 더해지면 당신이 몇 년 형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박민준 씨. 민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고개를 들 용기도 없었죠. 그는 모든 저항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온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최 여사도 끔찍한 충격에 더 이상 소리 지를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그리고 아버지를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기어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오만함과 거만함은 사라지고 자비를 구걸하는 비참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가 목이 맨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늙어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가 아들을 부추겼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우리 애가 감옥에 가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제발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선처, 최 여사, 당신 아들이 내 딸을 속였을 때 당신은 선처라는 단어를 생각이나 해봤소. 당신 모자가 남의 재산을 빼앗고 기뻐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소. 그리고 당신 아들이 나를 모욕하며 파산한 늙은이라고 불렀을 때 바로 그 늙은이에게 이렇게 애원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소. 아버지의 질문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더욱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제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셨고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연아, 마음 약해지지 마라. 독사는 머리를 밟아 죽이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돌아와 우리를 물게 되어 있다. 이번에는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아버지는 더 이상 그들 모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강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민준 씨, 최은숙 여사님, 김진호 회장님께서 숙고 끝에 두 분께 마지막으로 살길을 열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살길이라는 말에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하십시오. 내용은 간단합니다. 두 분은 법원 판결에 대한 모든 항소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이 빌라가 대성건설의 소유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오늘부로 김서연 씨의 삶에 다시는 나타나거나 연락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서명하시면 없던 일로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시면
이 영상은 즉시 경찰서로 보내질 겁니다. 그것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서명하고 집을 잃는 대신 자유를 얻든가 아니면 서명하지 않고 감옥에 가든가. 민준 씨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펜을 집어들어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최 여사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들을 따라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들이 서명을 마치자 강 변호사님은 조심스럽게 합의서를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좋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군.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가시더니 밖에 서 있던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들어오게. 검은 정장을 입은 10명 가까운 경호원들이 일제히 안으로 들어와 양쪽으로 도열했습니다. 그들의 기세에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 변호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최후 통첩의 나머지 부분을 마저 읽어주시게. 강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빌라의 합법적인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최은숙 여사님과 박민준 씨는 지금부터 1시간 내로 이 집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개인 소지품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집의 모든 가구와 자산은 이제 대성건설의 소유입니다. 아버지는 경호팀장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 팀장, 두 사람이 짐 싸는 것 좀 도와주게. 명심하게. 딱 개인 물품만이야. 옷, 신발 같은 것들. 나머지는 전부 놔두고 가야 해. 1시간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정중하게 모시고 나가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가장 굴욕적인 퇴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한 그룹은 민준 씨 모자를 위층으로 안내했고 다른 그룹은 커다란 박스를 들고 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처럼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준 씨와 최 여사의 옷장 속 옷들은 그대로 꺼내져 박스에 던져졌습니다. 신발, 가방, 화장품 등 모든 것이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조금의 배려도 동정도 없었죠. 최 여사는 자신이 아끼던 명품들이 쓰레기처럼 취급되는 것을 보며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막으려고 달려들었지만 2명의 경호원이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민준 씨는 구석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퇴거 과정은 저와 대문 밖에서 구경하던 호기심 많은 이웃들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민준 씨네 집의 조폭들이 들이닥쳐 빚 때문에 집을 빼앗겼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정확히 1시간 후 민준 씨 모자의 모든 개인 짐은 몇 개의 박스에 담겼습니다. 박민준 씨, 최은숙 여사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나가주시죠.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는 몇 개의 박스를 든 채 초라하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곁을 지나갈 때 민준 씨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마지막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 고통, 그리고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대문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그들의 등 뒤에서 천천히 닫히며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한 장을 끝냈습니다. 민준 씨 모자가 쫓겨난 후 넓은 빌라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닌 차가운 공허함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값비싼 향수 냄새, 민준 씨가 시끄럽게 틀어놓던 TV 소리,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아버지, 그리고 서둘러 떠난 흔적만이 남아 있었죠. 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딸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을 동정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낭비해버린 5년의 청춘을 위해, 무참히 짓밟힌 믿음을 위해 울었습니다. 제가 틀렸던 거죠, 아빠. 저는 흐느꼈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아니, 넌 틀리지 않았어. 넌 그저 너무 착했을 뿐이야. 잘못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헤아리기 힘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란다. 이제 그만 울어라. 이건 내게 아주 값비싼 교훈이 될 게다. 강해져야 한다. 내 딸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쫓겨나던 민준 씨의 모습, 그의 절망적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통쾌하기보다는 그저 서글픈 마음이 들었죠. 만약 그가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았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혼자 빌라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일을 해결하신 후 다시 싱가포르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제가 조용히 생각하고 상처를 치유할 공간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민준 씨 가족이 쫓겨났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친구들 모두가 수군거렸죠. 아버지의 파산 연극과 민준 씨의 사기 음모에 대한 진실도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존경과 약간의 경외심이 섞인 눈으로 저를 대했죠. 며칠 후 민준 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옛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소식 들었어? 네, 전 남편 박민준, 회사에서 잘렸대.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알려진 후 민준 씨의 평판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처가를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 한 사람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길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죠. 그의 회사는 여론의 압박과 아마도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신속하게 해고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난 날 충격으로 쓰러져서 입원했다가 지금은 시골로 내려갔대. 아주 비참하다더라. 정말 인과응보다. 그치?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탐욕과 악행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며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약 일주일 후 늦은 저녁, 제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현관의 희미한 불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말끔하던 정장은 구겨진 셔츠로 바뀌어 있었고 항상 단정하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는지 눈은 퀭하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감 넘치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실패한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여운 모습을 보니 마지막 남은 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 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미안해. 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정말 내가 잘못했어. 탐욕에 눈이 멀었었어. 나는 짐승이었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었다고.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어. 그저 마지막으로 내 얼굴 보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싶었어.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밟고 넓은 어깨를 들썩이며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가 저와 제 가족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증오가 끓어올랐지만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그는 제가 한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일어나요. 제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용서해주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서연아, 불가능한 거 알지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다시 시작할 기회 말이야. 내가 정말 변할게. 다른 일자리 찾아서 열심히 일해서 당신한테 다 갚을게.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다시 합치자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시요, 민준 씨. 모든 게 그렇게 쉽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어요. 내 믿음은 당신이 직접 산산조각 냈잖아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 그거 알아요?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당신이 내 집을 빼앗으려고 속인 게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모욕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약해지셨을 때 당신은 아버지의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그건 내가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했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장 큰 잘못은 탐욕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몰라본 거예요.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 당신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처가, 그리고 찬란한 미래까지도요. 하지만 당신은 제 손으로 그 모든 것을 버렸어요. 당신은 금광을 버리고 석탄 조각을 택한 거예요.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제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가요. 제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 인생이나 잘 살아요. 저는 문을 쾅 닫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내등을 기댄 채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한때의 사랑을 떠나보내고 내 인생의 아픈 한 장을 닫는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물질적인 손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격의 붕괴, 양심의 가책,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닐 고독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렀고 저 또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의 마지막 만남 이후 민준 씨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듣기로는 도시를 떠나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회사도 망하고 집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들 모자는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친척과 이웃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 속에서 말이죠. 그것은 쓰라리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당연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충격 이후 새로운 관계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시간을 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행복과 비극을 모두 담고 있던 이 넓은 빌라는 이제 제가 균형을 되찾는 고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값비싸지만 차가운 가구의 절반을 팔고 그 자리를 푸른 화분과 예술 작품으로 채웠습니다. 이곳을 진정한 보금자리, 오직 저만의 공간으로 만들었죠. 배신한 사위를 제대로 교육하신 아버지는 더 이상 재계 그룹의 경영에 참여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아, 너는 너무나 큰 풍파를 겪었다. 이제 네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렴. 아빠는 항상 뒤에서 널 응원할게. 그리고 저는 제 열정이었던 건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기업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만의 작은 설계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집, 산골 아이들을 위한 학교,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맡았죠. 제 재능을 단순히 무감각한 건물을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좋은 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바쁜 일과와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은 제가 아픈 과거를 잊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고통이 아무리 컸다 해도 세상의 다른 불행들에 비하면 작은 것임을 깨달았죠. 그 깨달음은 저를 더욱 강하고 너그럽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 후 제 설계 사무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저는 우연히 대학 동창이었던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역시 건축가였고 저와 같은 뜻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죠. 우리는 일과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저는 민준 씨에게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공감대와 이해를 발견했습니다. 사랑은 제게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어떤 계산도 없이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말이죠. 제가 재혼을 결심했을 때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확신하는 거냐?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확신해요. 그 사람은 민준 씨처럼 부자도 아니고 정해진 찬란한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 제게는 그게 무엇보다도 소중해요. 제 두 번째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만 초대해 작고 따뜻한 파티를 열었죠. 저는 비싼 웨딩드레스 대신 제 손으로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평범한 행복에 대한 저의 모든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는 드레스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배신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제 힘으로 일어서서 새로운 평화를 찾기까지의 여정. 이 여정은 제게 믿음과 인간의 가치에 대해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절대 맹목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신의 자존심과 가치까지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달콤한 말이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특히 당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의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폭풍우를 겪어봐야만 어떤 나무가 굳건한 거목이고 어떤 나무가 썩은 가지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진정한 행복은 막대한 재산이나 정해진 미래가 아닙니다. 행복은 때로 마음의 평화이고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며 당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조차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 곁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